안녕하세요. 미제로 남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채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사건 중 하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미스터리를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전역에는 약 250만 대의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빛을 내며 서 있던 그 자판기들은 일본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회사 퇴근길, 밤늦은 귀갓길.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음료수를 살 수 있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음료수가 나오면 그냥 마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85년 그 일상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자판기 안의 음료수에 독극물을 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든 파라콰트 연쇄 독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5년 4월 30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1985년 4월 30일 화요일 평범한 저녁 무렵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이 도시는 세토나이카이, 세토 내해를 끼고 있는 조용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날은 골드니크를 앞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는 연휴를 기대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한 남성이 긴 운전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45세, 트럭 운전사.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화물을 싣고 히로시마까지 7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죠. 저녁 8시쯤 그는 후쿠야마 인근의 작은 휴게소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목이 무척이나 말랐습니다. 긴 운전 끝이었으니까요. 휴게소는 한적했습니다. 몇 대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자판기 몇 대가 오렌지빛 불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판기 위에 오로나민 씨 한 병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갈색에 노란색 라벨이 붙어 있는 유리병. 누가 봐도 오로나민 씨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그 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평소에 마시던 그 맛이었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음료수를 마저 마시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집까지는 30분 정도 더 가면 됐습니다. 엔진을 걸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막 마신 것이 독이었다는 걸.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밥을 먹던 중 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소화불량 같았습니다. 긴 운전 때문에 피곤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복통도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계속 토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급성 식중독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세척을 하고 수액을 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졌습니다.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진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골든위크 첫날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사람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야마의 한 병원에서는 한 남자가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병상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들, 딸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27분 그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병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지시했습니다. 부검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상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독극물 중독은 아닐까? 그들은 그의 구토물과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동물학 검사를 의뢰했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라콰트. 정식 화학명은 11디메틸-44비피리디뇽 디클로라이드. 농약으로 널리 쓰이는 맹독성 제초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라목손이라는 상표명으로 팔리고 있었죠. 파라콰트의 치사량은 성인 기준 약 15ml. 테이블 스푼 한 스푼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해독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몸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내장을 파괴합니다. 특히 폐와 신장, 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살입니까?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마지막으로 먹고 마신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휴게소 자판기 위에 오로나민 씨가 놓여 있어서 마셨다고요. 경찰은 즉시 그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연히 그 병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살자가 자판기 위에 음료수를 놓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불운하게 그걸 마신 거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5년 5월, 6월, 7월, 8월. 그로부터 4개월이 흘렀습니다. 후쿠야마의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게 실렸다가 사라졌죠. 그의 가족은 슬픔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고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11일 수요일. 이날은 일본 범죄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됩니다.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간사이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해안 도시였습니다. 52세 남성, 우리는 그를 다나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나카 씨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인근 부두로 낚시를 갔죠. 그날도 오후 내내 낚시를 즐겼습니다. 수확은 좋았습니다. 도미 2마리를 잡았죠.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길가의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오로나민 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투출구에 손을 넣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투출구 안에 오로나민 씨가 한 병 더 있었습니다. 그는 2병 모두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는 낚은 물고기를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늘 큰 거 2마리나 잡았어. 그리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도 공짜로 하나 더 받았어. 오늘 운이 좋아. 그는 첫 번째 병을 땄습니다. 마셨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병도 땄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마셨습니다. 그날 밤 다나카 씨도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2일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새벽, 그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도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남아있던 음료수를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병에서 고농도의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1일 밤 11시 200km 떨어진 미에현 마츠사카시 22세 대학생, 우리는 그를 사토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토군은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인 마츠사카에 내려와 있었죠.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리얼골드를 사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출구를 확인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리얼골드가 3병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3병 모두 챙겨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한 병을 땄습니다. 마셨습니다. 시원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병도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 그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구급차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콰트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결국 사토 군도 사망했습니다. 22살이었지요.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꿈이 많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원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디콰트가 검출되었습니다. 파라콰트와 유사한 맹독성 농약이었죠. 9월 15일 일요일, 오사카 부경과 미에 현경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판기 음료수, 독살 사건 발생. 처음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들이 뉴스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같은 날 아닌가? 오사카도 9월 11일, 미에도 9월 11일. 그리고 둘 다 자판기에서 공짜로 얻은 음료술. 그들은 즉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히로시마에서도 4월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연쇄살인입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자판기에 독을 넣은 음료수를 놓는 겁니다.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접점이 없습니다. 무작위 살인이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작위 살인. 가장 잡기 어려운 범죄였습니다. 즉시 전국에 경보를 발령하십시오. 언론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9월 16일 월요일, 모든 신문 일면에 이 소식이 실렸습니다. 자판기 연쇄 독살 사건, 3명 사망.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소용없었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후쿠이현 이마다 태정. 일본 북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35세 남성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판기 아래에 떨어진 콜라를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콜라를 집어 마셨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그는 사망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미야자키현 미야코 노조시. 일본 남부 규슈 지방이었습니다. 45세 회사원 마침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역 앞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려다가 두출구에서 리얼골드 2병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가져가 마셨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그도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2사람이 더 사망했지요. 10월 7일 월요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42세 자영업자 오로나민 씨 2병. 11월 13일 사망. 10월 19일 토요일, 교토부 38세 회사원 콜라 1병 11월 10일 사망. 같은 날 11월 10일 오후 오사카부 50세 회사원 리얼골드 1병 11월 20일 사망. 11월 11일 월요일 사마타마현 우라와시 33세 회사원 오로나민 씨 1병 마신 후 사망. 죽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 11월 17일 일요일, 사이타마현 코다마군 가미사토마치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날은 맑고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한 여고생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아케미 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케미 양은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녀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도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그녀는 자전거를 세우고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에는 큰 빨간색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 독극물 주의. 두출구에 남아있는 음료수를 절대 마시지 마시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오. 아케미 양은 그 경고문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콜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출구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콜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이게 그거는 아니겠지? 누가 사다가 그냥 놓고 간 거겠지? 내가 뽑은 게 나오지 않았나? 에이,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나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 콜라를 집어 들었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그 콜라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아케미 양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그 콜라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지요. 이상했습니다. 맛이 뭔가 냄새도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마시던 콜라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내려다보며 이거 상한 건가?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목이 말랐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 콜라를 절반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속에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다 구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따라가서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의 얼굴이 아주 창백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아케미 양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도착 후 즉시 응급실 의사들은 즉시 위세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라콰트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몸속에 들어간 지 30분이면 이미 혈액 속으로 퍼져버립니다. 아케미 양의 부모님은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라콰트 중독입니다. 이건 해독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더 이상 그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케미 양은 사흘을 버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갖 장비에 둘러싸여 그녀는 죽음과 싸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42분. 그녀는 결국 심장이 멈췄습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 간호사가 꿈이었던 소녀의 인생은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아케미 양의 장례식은 11월 23일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관 속의 그녀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또 손에는 좋아하던 책을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케미 양의 죽음은 일본 전역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른들만 희생되었는데 이번엔 어린 소녀였습니다. 경고문이 붙어 있었는데도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이에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17세 여고생, 자판기 독살 사건의 희생야.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소녀의 죽음 범인은 누구인가?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하게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케미 양의 죽음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의 죽음이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자판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 사지 마. 투출구는 절대 확인하지 마. 혹시 모르니까 편의점에서 사. 자판기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한 달 새 70%나 떨어졌죠. 자판기 관리 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리의 자판기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투출구에 음료수가 남아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보면 도망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자판기에 경고문을 부착하라. 빨간색 큰 글씨로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독극물 주의. 투출구의 음료수는 절대 마시지 마시오. 발견 시 경찰 신고. 자판기 관리 회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을 돌았습니다. 투출구를 확인하고 수상한 음료수가 있으면 즉시 치웠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BBC, 일본의 자판기 독살 테러, CNN, 파라콰트 연쇄살인, 일본 사회를 마비시키다. 뉴욕타임스,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일본을 공포에 떨게 하다. 일본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일본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역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츠카 제약 오로나민 씨를 판매한 회사입니다. 1965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오로나민 씨는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비타민 음료였습니다. 오로나민 씨, 원기 100배. 누구나 아는 그 비타민 음료. 하지만 1985년 가을 오로나민 씨는 독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확인된 희생자 12명 중 7명이 오로나민 씨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오츠카 제약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폭락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로나민 씨 마시면 죽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1985년 12월 1일. 결국 오츠카 제약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오츠카 제약은 소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오로나민 씨의 병뚜껑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존의 스크루 캡 대신 맥시 캡을 도입합니다. 맥시 캡은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제품을 12월 말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오로나민 씨를 드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츠카 제약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전국의 자판기와 소매점에서 기존 제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맥시 캡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비용 수십억 엔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결과 오로나민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오로나민 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대. 뚜껑이 바뀌었대. 한 번 열면 다시 못 닫는데. 오츠카 제약의 결단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시 캡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여러분이 마시는 오로나민 씨의 뚜껑, 그것은 1985년에 비극이 만든 것입니다. 12명의 목숨이 그 뚜껑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리얼골드를 만드는 코카콜라 일본.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품은 캔이니까 괜찮다. 하지만 병으로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 병들은 여전히 스크루 캡이었습니다. 리얼골드로 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뚜껑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누가 책임을 졌는지, 누가 소비자를 지켰는지. 일본 경찰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자판기 연쇄 독살 사건 특별수사본부.
전국에서 2,500여 명의 형사가 투입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도쿄 경시청에 설치되었습니다. 거대한 작전실. 벽에는 일본 지도가 걸려 있었고 수많은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각 핀은 사건 발생 장소였습니다. 히로시마 후쿠야마시, 오사카 이즈미사노시, 미에 마츠사카시, 후쿠이 이마다 태정, 미야자키 미야코노조시, 아이치 나고야시, 교토 사이타마 우라와시, 사이타마 코다마군. 수사팀은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간사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미에. 하지만 간토 지역에도 있습니다. 사이타마, 도쿄 근교.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도 히로시마, 후쿠이, 미야자키. 또 다른 팀은 피해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릅니다. 가장 잡기 어려운 무작위 연쇄살인 범죄. 동기가 없으니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독극물인 파라콰트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파라콰트는 일본에선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전국의 농협과 농약 판매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라목손의 판매 기록을 조사합니다. 한 농협에서만 수백 명이 구매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만 명이나 되었지요. 그럼에도 담당 형사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라목손을 산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라목손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필요 없고 그냥 이름만 쓰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CCTV도 조사했으나 사건 당시가 1985년입니다. 자판기에 CCTV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연쇄살인에 대한 진전이 없자 공개 수사로 전환하여 전국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정보 제공자에게 1천만 엔 지급. 포스터가 전국에 붙었습니다.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쓸모없는 정보였습니다. 진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범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밤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자판기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빠르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사건 물증은 더욱 없었습니다. 범인은 완벽했습니다. 완전 범죄.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첫 번째, 한 명의 연쇄살인범. 많은 수사관들이 이 가설을 믿었습니다. 한 명의 범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는 범행 수법이 동일합니다. 사용된 독극물도 유사합니다. 시간적 패턴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들를 때마다 자판기에 독을 넣은 음료수를 놓고 갔을 것입니다. 전국을 출장 다니는 직업. 두 번째, 여러 명의 모방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모방범들이 생긴 거다. 증거는 사용된 독극물이 다릅니다. 파라콰트도 있고 디콰트도 있습니다. 범행 수법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 범인이 히로시마에서 시작했고 그 뉴스를 본 다른 사람들이 따라한 거다. 세 번째, 특정 목표를 숨기기 위한 범행. 가장 소름 끼치는 가설입니다. 범인의 진짜 목표는 특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걸 숨기기 위해 여러 곳에서 무작위로 범행을 저질렀다. 만약 한 명만 죽였다면 경찰은 그 피해자 주변을 집중 수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12명이 죽으면 무작위 살인으로 보이겠죠. 그럼 진짜 목표는 누구였을까? 왜 범인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돈. 아닙니다. 범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원한.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범인과의 접점도 없었습니다. 쾌락살인. 연쇄살인범들 중에는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인도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넣은 독을 마시고 죽는 걸 보고 쾌감을 느꼈을까요?
사회에 대한 분노, 일본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 세상을 향한 복수, 자판기를 통한 테러, 정신질환, 정신병적 살인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범인만이 압니다. 그리고 범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시간만 흘렀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도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와서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소시효. 당시 일본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범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00년 4월 30일 첫 번째 살인사건으로부터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 현재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 만약 범인이 1985년 당시 30대였다면 지금은 70대입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죽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혹은 노안으로. 그렇다면 진실은 아주 영원히 무덤 속에 묻힌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심의 가책으로? 특히 아케미 양의 죽음을 본 후 양심이 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침울했습니다. 끝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형사들이 15년간 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총 5,475일, 13만 1,400시간. 그 모든 시간이 헛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케미 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딸을 죽인 범인이 설령 잡힌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제발 법을 바꿔주십시오.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호소는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2010년 4월 27일 일본 국회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결국 일본의 형법은 변했습니다. 아케미 양의 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유족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입니다. 즉 1985년 파라콰트 연쇄 독살 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로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합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 이후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판기 투출구에 음료수가 남아있으면 절대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도 일본인들의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온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공짜 음료수를 안 가져가지? 하지만 일본인들은 압니다. 그 뒤에 숨겨진 비극을. 편의점에서도 음료수를 사면 점원이 확인합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객도 확인합니다. 뚜껑을 만져보고 돌려보고 흔들어 봅니다. 이것이 1985년 연쇄살인 사건이 남긴 습관입니다. 오로나민 씨의 맥시 캡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는 그 뚜껑. 매년 수억 병이 팔리는 일본의 오로나민 씨. 그 모든 병의 뚜껑이 희생된 12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985년 파라콰트 연쇄 독살 사건,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든 미스터리. 4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12명의 희생자를, 그들의 가족을, 그들이 남긴 슬픔을.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안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방심이 큰 비극을 부른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이 다음에 오로나민 씨를 마실 때 그 뚜껑을 보세요. 위로 당겨서 따는 그 뚜껑.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는 그 뚜껑. 그것은 희생자들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1985년에 비극이 만든 안전장치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뚜껑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니, 세계 어디서든, 그러나 조심할 것은 자판기 투출구에 음료수가 남아있다면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1985년 4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개월간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 독살 사건. 결국 살인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의 깊은 슬픔을. 여기까지가 1985년에 일어난 일본 자판기 파라콰트 연쇄 독살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다큐큐였습니다.